자, 지금부터 중개대성물인데요. 역시 22페이지죠. 자, 우리 3조령 2조. 이거 뭐 쭉 훑어보시면서 얘기하고요. 일단 내용 보고 또 맞추도록 합시다. 자, 우리 판사해 보도록 하죠. 22페이지죠. 예. 자, 보죠. 거의 뭐 그 녹화 내용에서 군더더기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거 바로바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중개대성물인데요. 제가 이 중개대성물을 어떻게 판수하는지 우리 하나씩 봅시다.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나면 쉬워요. 자꾸 불필요한 것을 입력하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해요. 중개, 소개할 수 있는 대상물인데 무작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이걸 좀 해석하면 법에서 정해둔 것만 중개를 해라. 이것을 중개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대상물이라고 한다. 이런 합성어예요. 자, 이제부터 요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자,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 22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과 시행령인데 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령이라고 하죠. 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와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령에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 토지 건축물에 있어서 달리 말하면 이게 협의 부동산인 거 맞습니까? 자, 협의 부동산이죠. 그리고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경우는 의제 부동산인데 이 의제 부동산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서 일부 의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일부 의제. 그래서 정의를 그러니까 만약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어떤 중개대상물은요. 협의의 부동산보다는 크고 협의 의제 합친 것을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 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광의 부동산보다는 작다. 왜? 일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이 협의보다는 크고 광의보다는 작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이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협의 부동산인데요. 이 협의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협의는 공시가 완벽한 거예요. 공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부 의제죠. 일부 의제입니다. 일부 의제로서 의제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공시가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미약합니다. 공시가 미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공시가 완벽하기 때문에 위에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을 분류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록자입니다.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류해요. 그리고 밑에 거는 공시가 미약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요함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위에 것의 경우는 등기 등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위에는 판례 위주로 나와요. 판례. 그리고 밑에는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공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법과 령에서 뭐뭐 있는지 기억하고 이제 중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중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것은 이렇습니다. 소개입니다. 소개. 이거 중개 다른 말 소개 알선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사적 소유. 그리고 개공의 개입이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대상물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사적 소유의 대상이면서 개공 개입해야 돼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우리 예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토지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항공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지는 여기 있잖아요. 되겠죠? 항공기는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시다. 토지를 가져 좀 들어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토지를 이 국가 토지를 가져오고 개인 토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일단 국가 거는 사적 소유가 아니잖아요. 할 수가 없다. 개인 걸로 빠지죠. 그럼 이제 다시 개인 걸로 조금 더 타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이 유언 어떤 상속 진행 중입니다. 예, 상속이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 위의 것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의 것은 개공 개입할 수 있어요? 못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완료된 것에 한해서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먼저 책이 좀 할까요? 몇 페이지 보시냐 하면 28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 보면 중개 가능 영역, 중개 불가능 영역인데 일단 대상물에 보면 토지, 건물의 일부 저당권은 전체가 되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철거 및 입주권 등의 입주지위, 이는 입주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배웁니다. 그리고 정착성이 약한 가식의 수목 판잣집은 정착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광업재단, 공재단 분리된 것은 담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금전, 동상, 업재단, 기계, 항공기 여기 없죠.
그리고 무주부동산 지하매장 국가 거니까 못해요.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대상권리 보시면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 그 두 줄은 전부 다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사건 설정에서 국유, 기부 체납된 부동산 이런 거는 개인이 취급 못하니까 못해요. 그리고 경매, 공매, 수용, 증여 이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용 개입을 못해요. 해서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를 딱 알고 나면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어떻게 바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도 이 표는 제가 마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번 시간. 다시 되돌아오세요. 이제. 자, 이제 22페이지 이야기를 이제 세부적으로 할 것인데요. 첫 번째 할 얘기는 제가 토지 건축물을 먼저 설명할 것이고요. 임목재단, 광업재단, 공지재단은 책의 표로 가지고 대체하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이야기는 어디 있냐 하면 23페이지 보면 요건 1번, 2번, 3번 있죠.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상, 법률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법률, 어떤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건 2, 법정 중개대상물 사적이죠. 세 번째, 중개행위 개입을 해야 된다. 해서 요 세 가지가 하나, 둘, 셋, 요 요건을 우리가 중개 요건이라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24, 25를 처리할 겁니다. 지금 처리하고 나서 책은 조금 뒤에 요건 보충을 좀 봐야 돼요. 자, 이제부터 칠판만 의지하십시오. 요건 여러분 페이지를 제가 24페이지니까 따로 지금부터 페이지를 제가 좀 안 적을게요. 이분만큼은. 자, 일단 토지입니다. 토지.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자, 있습니다. 자, 이걸 지표라고 가정합시다. 이걸 지표입니다. 지표. 지표를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토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법에서 사회 통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통념으로 따지는 것이지 지상 몇 메다, 지하 몇 메다 하는 말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토지는요, 거래 단위입니다. 이 거래 단위가 한 필지 원칙은요, 한 필지 기준입니다. 한 필지. 그렇지만 예외는 부분이에요. 예외.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익 물건이 있겠죠. 자. 그리고 차지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세계 좀 들어갈게요. 지하세계는 우리가 판례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하 밑에 있는 지하 매장물, 지하 매장물 가까이 줄여서 이 매장물은 국가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 부동산. 실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합쳐서 부동산인데 우리 과거 시험에 무주 토지로 나오지 않고 무주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올바른 표현은 무주 토지인데 하여튼 시험이 무주 부동산 나왔습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국유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이 거래를 못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등기된 게 있어요.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 또는 여러분이 이 지표의 지하수가 그러잖아요. 이 지하수 이런 거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이런 거 지하수나 안반수 나오면 이거는 사유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위에 나오면 취급을 못하고 밑에 건 된다. 여기 이제 우리 토지 정의는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와 비교할 게, 자, 보세요. 건물과 건축물은 달라요. 이거 좀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건물은요, 지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축물로 있습니다. 구축물 이렇게 돼요. 이것의 경우는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보다 더 큰 개념이 건축물이 됩니다. 일단 건축물은 현존과 그리고 이 장래 물건을 구별해야 돼요. 참고로 여기도 좀 보충해 드릴까요? 보충할 때 이런 얘기 좀 합시다. 현재는 토지예요. 현재는 토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각종 우리 그 댐이라고 하나요? 댐 공사하면서 토지가 그 물 수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수면 밑으로 빠졌습니다. 밑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토지의 기능을 상실해요. 상실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면 밑에 있는 것이, 밑에 있는 토지가요, 개간 산업을 통해서 이것이 토지로 부상했습니다. 각종의 개간 산업에 의해서 토지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떤 자금을 투입한 사람, 이 자금 투입자가 그 토지를 가져가요. 이건 좀 참고 보충해 놨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 얘기합시다. 건축물은 현존하는 것이 있고요. 장래 얘기 좀 할게요. 결과만 바로바로 드리니까 바로 치고 머리 시원할 겁니다. 그림을 제가 소질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난감하네 또. 예.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상에 맡겨야 돼요, 이제. 뭔 것 같아요. 아파트예요. 예. 하여튼 웃고 치우셔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림입니다. 자, 이래요. 자, 일단 현존하는 것은요, 거래 단위입니다. 이것도. 거래 단위가 한동 기준입니다. 원칙은. 여러분, 원래 집은요, 아파트 한 동씩 사는 게 원칙이에요. 뭐 몇 동, 몇 호 이거 아니에요. 예의가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법은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원칙에서 이제 칠판 봐요. 이 원칙에서 이제 이 원칙에 부수적인 원칙이 나와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있어요. 요것을요. 요렇게 쪼갤 수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어떤 조건이냐 하면 독립된 구조. 독립된 구조. 이용상 독립, 독립상 이용. 이용도 독립이고 구조도 독립. 즉, 뭐 제가 샤워하는데 갑자기 옆방에 아주머니가 확 지나가면 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용상 독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벽돌 단단한 걸로 이렇게 해서 구조상 독립. 이렇게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요. 이것을 흔히 말하여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걸로 인정합니다.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가능합니다. 구분 소유권이 되면요. 요거는 여러분이 공동 형태로 가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권의 경우는 특정 동호수가 가능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구조와 독립된 이용상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여기 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게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건물을 지었는데요. 여기 처음에는 4층이에요. 지금 4층입니다. 원래는 이제 설계도서는 5층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4층으로 지었는데요. 4층으로 지었는데 이 4층 지으면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 5층을 지었어요. 자, 근데 이 돈을 못 갚았네. 못 갚으면 이제 이 집을 어떻게 하면 경매로 더 가겠죠. 자, 경매로 더 가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집주인과 은행은 이런 말을 해요. 은행은 이걸 전부 다 4층을 담보 삼아 5층을 지었기 때문에 5층까지 다 팔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하지만 이 건물주는 무슨 얘기 하냐면, 야, 4층까지는 내가 분명히 빌 때 네 말대로 맞아. 하지만 5층은 독립된 소유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내 돈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5층도 내 거야. 이 말이고요. 그리고 건물주는 야, 4층 4층이고 5층 내 거야.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판단할 게 뭐냐면요. 이 5층이 독립된 구조에 있고 독립된 이용이라면 신축 건물로 보기 때문에 건물주 주인이 말이 맞게 돼버려요. 그 당시 판례가 건물주 말이 맞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4층을 관통하여 5층에 올라가게 되면 구조가 독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 말대로 5층이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요. 요 조건이 나중에 되면 4층에서 5층 올렸다라고 하면, 예를 들게요. 4층에서 5층 올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건축법 배우잖아요. 건축법에서 이걸 그냥 정축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정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신축 개념이 돼요. 요 조건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정축됩니다. 즉, 이거는 새로운 등기부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기존 등기부로 쓰는 거예요. 확 달라요.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상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제 예외가 일부죠. 예외가 일부예요. 일부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용익 물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상권, 지역권의 경우는 토지를 디디고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땅 지자거든요, 둘 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할 때 전세권과 여기 용익 물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임차, 이게 차지권 나오듯이 이거 임대차 뭐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현존할 때 주의할 것이, 이거는 여러분 옥탑방도 거래가 가능해요. 옥탑방은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미등기도 가능하고요. 무허가도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됩니다. 자, 해서 옥탑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것은 이거 지지자 이제 지울게요. 자, 장내 건축물. 자, 장내 건축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 청약통장 얘기 한번 해요. 일단
청약통장, 돈. 청약을 합니다. 청약해요. 자, 이제 당첨이 됩니다. 당첨이 되면 이제 이것을 계약할까 말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요거 정리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이 청약 단계, 당첨도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걸 기준으로 하죠. 자, 좀 안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당첨 글자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이 청약 단계에서는요, 내가 몇 동 몇 호 받을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때는 불특정 동호수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전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요 가이드로 오른쪽입니다. 계약이 되려면 특정 동호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한다는 것은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할 것인데요. 이 여러분이 입주권 가는 건 들어갈 권리입니다. 우리가 주택법상 4가지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그 입주권 개념이 아니에요. 자, 한번 칠판 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자꾸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이것은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택법적 관점에서 처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주권이 주택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요건 좀 뒤에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거부터 합시다. 자, 일단 요는 불특정 동호수 체결 전 요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 청약 단계의 얘기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입주권이라 하여 투기적 운상으로 보기 때문에 거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오른쪽이 붉은색입니다. 이런 것은 계약 결과잖아요. 결과이기 때문에 나눌 분자해서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하여 이거는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공제라고 들어보셨죠? 군인공제에는 특정 동호수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특정 동호수 지정되었기 때문에 군인공제에서 아파트를 부여봐라. 그 아파트를 제가 샀다. 그럼 난 그 아파트 살 수 있을까? 못 사요. 군인의 경우는 전국 이제 뭐 팔도강사 돌면서 경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떠돌이 생활했다 해서 국가가 군인공제에서 집을 하나 준 거와 똑같아요. 좋은 동호수를. 근데 이건 기거의 목적으로 준 것이지 투기적 목적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면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분양권, 입주권 아무런 말 없이 나올 땐 주택법적 관점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지만 만약에 군인공제에서 말한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 처리를 못해요. 또는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이라 분명 입주권이죠. 근데 전비법이죠. 그럼 분양권적 취급이기 때문에 취급이 돼요. 즉 현업에서는요. 자, 잘 들어봐요. 시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업에 가면 입주권, 분양권 얘기 나오더라도 입주권, 분양권 얘기 나오더라도 이건 된다, 안 된다를 꼭 구청에 물어봐야 돼요. 관청에. 그래서 땡땡땡 법에 의한 입주권입니다. 취급됩니까? 땡땡땡 법에 의한 분양권입니다. 취급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시험은 아무런 말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택법적 관점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불특정 동호수 체결 전 가면 입주권 안 된다. 특정 동호수 체결 후 분양권 된다. 이렇게만 나와요. 자, 정리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걸 좀 지우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지울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 읽으면 돼요. 어디까지 읽나 하면 25페이지 위에 양갈로 2번 위에인데 이게 여백이 좀 있나요, 여러분? 29페이지 여백 있네요. 자, 여백에다 좀 낙서 좀 합시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할게요. 자, 여러분 시험에 입주권, 분양권이 좀 많이 나와요. 입주권, 분양권. 제가 썼으니까 제가 쓰는 순서대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중개대상물에서 나옵니다. 지금 배우고 있죠? 중개대상물에서 입주권, 분양권 얘기 나오면 이거는 취급 못한다, 취급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뒤로 가게 되면 금지행위가 나올 겁니다. 금지행위. 즉, 이거를 입주권 처리하게 되면요, 이거는 제재가 옵니다. 제재가 오고 이건 허용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노란색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은 여기에 해당해요. 요것만 이제 시험 따로 나옵니다. 입주권 이쪽에 있다는 거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허용의 대상이고요. 자,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올 것입니다. 좀 낮춰 적을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여기서 말한 입주권은요,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입주권 나올 때 이 전비법에 관한 일단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건 흰색으로 적어도 됩니다. 여기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말하는 입주권은요,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분양권은요. 주택법상의 시험 칠 때 이 법이 웃겨요. 이 말이 빠져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치껏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입주권 분양권 처리할 때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뭐 일단 안 나오니까 배제합시다. 일단 요것만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키워드 나오는지 좀 잡아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2, 4, 2, 5 정리됐고요. 자,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부터 해서 여러분이 28페이지까지 있는데 일단 28페이지 펴놓고 요거 좀 지워야 됩니다. 지울게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판례는 여러분 읽어보면 다 이해됩니다. 지금 제가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28페이지 하기 전에 여러분 요거 좀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지표예요, 지표. 자, 이게 지표입니다. 모양은 좀 없지만. 자, 지표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무 있는 걸 수목입니다. 자, 지표에 나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이게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렇게 수목과 수목의 집단의 경우는 소유권이 없어요. 이건 소유권이 없습니다. 가져가면 난리 납니다. 한번 가져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수업 안 가르쳐도 바로 알아요.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가져가면 절도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 테두리에 이렇게 이게 어디 거야? 라고 동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지 싶어요. 요걸 이제 비바람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명인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인 방법에 의한 명백하고 인식이 가능한 방법을 명인이라고 해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이런 말이에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 키워드가 다른 게 뭐예요? 명인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합니다. 요 명인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을에 되면 우리 은행나무 많잖아요. 우리 은행나무 같은 거 보면 할머니들 이렇게 많이 흔들잖아요. 이런 데 드신 분이 흔들어 딸게 되면 그 구청의 걸 떼어냈기 때문에 절도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과실 떨어진 것은 어떻게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까지 명인방법 소유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의해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 나무에 등기를 했습니다. 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임목이라고 해요. 임목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할게요. 임목은 두 글자죠. 그래서 소유권과 그리고 등기했다는 것은 재산적 행사를 하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당권의 효력을 발생해요. 우리 시험은요, 주의할 것은 중개대상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했어. 이것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은 소유권,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 차이는 있지만 중개대상물 된다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목 이야기 합시다. 그 책은 그대로 둬요. 일단 조금 뒤에 볼 거니까. 이 임목 얘기인데요. 자, 이제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여기 얘기입니다. 자, 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 테두리예요, 테두리. 이게 벽이라고 합시다, 벽. 자, 벽인데 이게 이제 집이 이렇게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크다랗게 있어요. 자, 그림 소질 없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보다 나무가 비싼 거 많습니다. 울진에 뭐 땡땡땡 산에 땡땡 나무, 조소나무죠. 그 10억, 20억짜리, 20억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건강수 같은 거. 자, 그래서 무조건 나무가 싸다는 생각을 또 버려야 돼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 사람이 담보를 잡는데 집은 4억으로 나무는 6억으로 했다. 가정합시다. 그럼 6억의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돈 빌려주는 사람은 마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6억의 담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즉, 등기가 됐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 문제는 이 6억이라는 나무가 불에 잘 탑니까? 안 탑니까? 타요.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앞에서 일부 의제 부동산은 공시가 약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등기 등록을 요구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구하기 위해서 항상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당권을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담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빌려준 사람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항상 의제 부동산은 보완적 기능을 더합니다. 그럼 나무 불이 잘 타니까 어떻게? 타면 어떻게 할래? 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화재 나면 저 보험으로 대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이게 자, 이 토지도 갑이에요. 갑이고 나무도 갑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가 바뀌거나 이 나무가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 토지는 그대로 갑인데 나무가 을이로 을로 됐다.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법정 지상권과 똑같은 꼴이 돼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웃긴지 봐요. 갑 소유자는 을나무 때문에
어떻게 바보가 돼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을은 어떻게 갑에 또는 갑은 을에게 행사성 여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 도구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자, 요 얘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28페이지 보게 되면 그 인목만 다 처리하세요. 등기 신청서 구성물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그 밑에 고사된 수목 제외 하는 말 나오죠. 등기 대상은요. 죽은 나무만 아니면 인목에서 다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목 등록 원부 등록인데 일단 나무는 지금 요만한 것이 나중에 되면 크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무가 있네요. 그러면 시장 군수에게 가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클 것이다. 앞으로 얼마쯤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도장을 받아둡니다. 이게 인목 등록 원부예요. 그 인목 등록 원부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그때 이것을 인목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일단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소재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 나무가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평가받자. 이게 인목 등록 원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등기를 하면 그게 인목이 돼요. 죽은 나무 아니면 다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서부터 시험 잘 나오는데요. 이게 등기되면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이 되고 기억 보세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인목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토지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나무는 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니은 저당권 효력은 벌지된 인목에 미친다. 잡아요. 이 나무가 6억이라 했잖아요. 가지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떨어진 가지에 영향력이 있다 이거예요. 가져가면 이게 절도입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명인방법하고 차이죠. 그리고 이것을 법정 지상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땅 사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인목이 저만큼 빵빵하다는 것을.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시 토지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인목 등기용지 표시됐다. 즉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 알리겠다.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를 보면 나무 있다고 알려준다 이것입니다. 예, 외부에서 나무 보러 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인목은 표제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자, 이제 오른쪽에 광업재단, 공전재단 얘기합시다. 요건 저도 처리는 안 해봤어요. 인목은 저도 걸쳐가 일은 좀 해봤는데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쓸지 뭐 할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일반 중개업 되지더라도. 자, 우리가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공장. 이제 공장이에요. 공장 담벼락입니다. 뭐 하여튼 그림은 상상에 맡기고요. 공장이에요. 공장. 하여튼 공장입니다. 자, 부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부품들. 그리고 제가 돈 필요한 게 이 공장은 약 100억짜리 시세입니다. 근데 돈이 필요한 게 10억이에요. 자, 10억이 필요한데 문제가 부품들 아무리 낱개를 팔아도 10억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요 동그라미 한 5개 합치니까 5개 맞나? 5개 합치니까 이게 이제 10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돈 빌려야 될 사람이라면 공장 전체를 담보 삼아 10억을 빌릴 것이냐 100억짜리 시세에 있는 걸 할 것이냐. 만약 못 갚으면 공장 다 팔려가 버리죠. 아니면 어떻게 요 일부에 한해서 묶어가지고 하면 될 것이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거 묶어버리면 이것을 재단 목록, 이걸 목록 됩니다. 이게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재단 하는 것은 돈의 묶음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재단 목록을 만들면요. 여기에다가 감정평가사가 기입이 되어서 10억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그럼 재단 목록 자체가요. 자체가 뭘로 되냐 하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목록표에서 아들내미가 하나씩 팔아버리면 담보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29페이지 위에 중개 불가능 영역 다시 보세요. 그 동그라미 리얼에 보면 광업재단, 공재단 분리된 재산 나오죠. 즉 재단 목록에서 분리했다는 것은 담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록 그 자체가 어떻게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10억을 이제 안 갚았어요. 이 사람이 이거 10억은 막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안 하면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데 이 공장주 물건이라면 팔아먹어도 돼요. 한데 문제는 공장주 물건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렌탈했다, 빌렸다 이러면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관련구를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봐요. 28페이지 보게 되면 광업재단, 공전재단 등기 신청서 구성물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 밑에 기역, 니은은 좀 참고로 보십시오. 그리고 등기준 요건은 목록 작성하면 그 자체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소유권 저당권 목적 일단 등기되면 소유권 저당권 돼요. 그리고 저당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집합물로서 일체성 인정한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한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구성물은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말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의 등기부 해당구 동그라미 하세요. 관련구라고 해도 되고 해당구라고 해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갑구에 있으면 팔아버리면 되고 을구는 이제 그 사람 동의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목은 표제부,
그리고 재단은 해당구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29페이지 보면 중개 개입 여부만 하나 하면 이제 이번 시간 마치는데요. 참고로 이것도 하나 더 보충해 드릴까요? 28페이지 위에 방과후 2번 체크하세요. 일단 이것도 의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10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 밑줄 하세요. 요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 삼아 정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29페이지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정려 이렇게 나오면 두 글자가 나왔어요. 이게 정려 중이라면 우리가 못한다 앞서 배웠어요. 하지만 정려 된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려 이렇게 나오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속 중인지 상속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 문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정려, 상속, 수용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말 그대로 진행 중이구나 라고 풀이하면 되고요. 한사 뒤에 된자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려된, 수용된 이렇게 나와요. 상속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안 되지만 뒤에 된자가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책 읽을 의무는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뭐 부분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23페이지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4번, 5번 이해되고요. 그 4번, 5번 판례 중요하죠. 4번, 5번. 그 4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봐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나오죠. 특정 동호수 나오죠. 그리고 밑에 체결된 상태 이런 거 있으면 그때 중개대상물 된다. 금방 이해되잖아요. 판사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봐요. 그리고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그러면 불특정이라는 키워드죠. 안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끝에 보시면 입주권 그리고 끝에 마지막에 어렵다. 이해되죠? 그리고 6번 판례 보시면 세차장 구조물 나오죠. 그러면 토지 증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아니다 나오는데 굳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과 건물을 할 때 이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 제가 어떤 말 썼어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시간상으로 많이 들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자, 다시 합시다. 대법원 판례 판단 기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어떻게?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요. 그렇지만 세차장 구조물 같은 거 그날 당일 부술 수 있나요? 시간 얼마 안 걸리네. 그리고 어떻게? 반로는 아니지만 어떤 비용은 얼마 안 들 거예요. 비용도. 그래서 시간상 비용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된 부동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29페이지 다시 보세요. 중개 불가능 영역에 여러분 디귿을 보세요. 대상물에서 토지의 정체성이 약간 가식의 수목 판잣집. 자, 이거 지금 무너뜨리는데 시간 걸리나요? 폭군에 와서 밀어버리면 끝나죠. 그리고 비용 얼마 안 들어요. 뭐 15만 원 정도 주면 다 밀어줘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자, 한 템포 쉬고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